네, 안녕하세요. 주국중학교 2학년 여러분. 이 장에서는 고려의 귀족사회 형성과 고려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이야기를 먼저 하기에 앞서서 고려의 전반적인 시대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 시대는 건국부터 멸망까지, 고려의 멸망을 총 4가지 시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축구도 전반전, 후반전 이야기가 있죠. 고려를 먼저 전기와 후기로 나뉘면 이 중간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네, 고려는 이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요.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뉘고 건국 이후에 광종이 왕이 된 것을 전후로 다시 고려를 크게 전기를 두 시기로 나눌 수 있고요. 자, 후기는 몽골의 침입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2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려는 이 4시기에 각각 권력을 잡고 있는 지배 계층이 다릅니다. 자, 먼저 거기서부터 살펴볼게요. 고려가 건국할 때는 누가 가장 힘이 강력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네, 호족이었어요. 왕건도 유력한 호족 출신이었고 이러한 호족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고려가 건국한 뒤에는 호족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광종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호족 세력이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재편성됩니다. 이 시기의 집권층을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문벌 귀족은요. 과거 광종 때 시행되었던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한 세력들이고요. 이 문벌 어떤 단어랑 좀 비슷하죠? 재벌이라는 단어랑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재벌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호족 세력들이요. 광종 때 시행된 과거제와 고려 시대의 시스템이 정비되어 오는 과정에서 일부는 중앙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문벌 귀족이 되고요. 또 일부는 지방에 남아서 형리가 되었다. 네, 이렇게 문벌 귀족들이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하게 되고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공음전이라는 토지와 자녀에게도 자신의 관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음서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음서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무럭무럭 키워갑니다. 이 공음전 같은 경우는 문벌 귀족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1급에서 5급 공무원이다. 1급에서 우품이다 라고 하면은 일정한 토지를 줍니다. 국가에서 그래 네가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하면서 토지를 주는데요. 이 토지를 주고요. 이 토지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1품에서 5품 안에 있는 귀족들은 음서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나의 자녀나 여기서 아들, 딸 구별 없이 아들이나 사위에게 관직의 혜택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만약에 1급에서 5급 공무원이다 라고 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야.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또 제가 승진해서 올라가면 또 뭐가 돼요? 1품에서 5품이 되겠죠? 그러면 또 저는 제 아들에게 또 관직을 물려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대손손 관직을 물려줄 수 있었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받았죠. 다시 제가 5급 공무원이 되면 또 다른 토지를 또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제 아들도 다시 음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관직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토지를 받으면서 이 문벌 귀족이 굉장히 고려를 완벽하게 장악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항상 국가라는 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문관, 이렇게 문관이 권력이 강해지자 상대적으로 누가 불만을 갖겠어? 야, 전쟁은 우리가 다 하는데 왜 쟤네가 다 공원 가져가? 하면서 무관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고요. 이 무관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키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다시 고려는 무신들의 세계가 된다. 네, 이 무신들의 세계가 펼쳐지고요. 이 무신들은요,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그 세력이 붕괴되게 되지만 다시 그 일부가 친원파로서 살아남고 이렇게 원나라와 즉 몽골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권문세족이라는 친원파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렇게 총 4번의 지배 계층이 바뀌게 됩니다. 이 4번의 시기에는요, 또한 각각 우리가 상대했던 그런 중국 세력들이 달라요. 이 호족 시기에는요, 누가 쳐들어왔냐? 거란이 쳐들어왔다. 제가 말씀드렸죠? 발해를 누가 멸망시켰다? 거란이 멸망시켰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서희의 강동육주 외교 사건과 강감찬 사건이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이 시기에 나오게 된다. 이 문벌 귀족 시기에는 누가 쳐들어오냐? 여진이 쳐들어오게 된다. 여진. 즉 금나라가 쳐들어오게 된대요.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문관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나 전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의 굴욕적인 외교적 타협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였다. 자, 무신 집권기에는 누가 쳐들어온다? 몽골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무신은 문벌 귀족과는 다르게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골과 꽤나 긴 시간 동안 항쟁, 즉 전쟁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네, 권문세족 시기에는요, 누가 또 쳐들어왔냐? 홍건적이라고 해서 붉은 수건의 머리에 두른 홍건적이라는 중국 세력과 왜구들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왜구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고요. 이거를 누가 막았다? 이거를 최영 장군과 이성계가 막으면서 태조 이성계가 승리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었고요. 이 중에 이성계는 나중에 후에 고려의 멸망과 함께 조선을 건국하기도 한다. 고려의 대표적인 이야기고요. 고려의 이제 정치 시스템이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PPT를 넘어가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의 중앙정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는 왕 밑에 이성육부 체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것과 약간 유사한 방향인데요. 자, 오늘날은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삼권 분립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자, 입법부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 행정부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있고요. 사법부에는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있죠. 이렇게 세 개의 권력이 나누어져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는데요. 고려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세 개의 분권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었다. 자, 중서문화성은요, 법안을 입안하고 법안을 제출하고 문화성에서 그러한 법안을 검토한 뒤 그 정책을 할지 안 할지 심의하는 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에서 어떠한 법이나 정책이 결정되면은 이것을 상서성에 보내고요. 상서성은 이거를 각각의 담당 부서에 보내서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 병부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의 국방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네, 이렇게 이성육부 아래요. 중요한 정치 기구로서 중추원이 있었는데요. 이 중추원에선 군사 기밀을 담당하였으며 왕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실 정도 될 것 같아요.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 네, 그 다음에 고려의 중요 기구로 또 어사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공수법이라는 법안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고위 관리들의 비리를 관찰하고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견제하는 기구로서 어사대가 있었으며 3사라고 해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전문 기구가 있었다. 요즘 뭐 여러분들 홍남기 재정경제부 장관 아저씨 아시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오늘날 고려시대의 3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5번은 별표 좀 할게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성육부 시스템은요. 중국의 정치제도에서 모방해 온 것들이 많은데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기구다. 그래서 그래서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에서 특히 국방 문제를 협의하고요. 정치에 관한 각종 법률이나 시행 규칙을 정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중추원 고관들과 중서문화성 고관들이 이러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정치 시스템이 귀족 중심 정치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왔다. 자, 고려의 지방제도 한번 볼게요. 고려의 지방제도 여러분들 교과서 111페이지에 지도 있고요. 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려 같은 경우는 뭐 조선과 통일신라와는 다른 조금 독특한 행정제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몇 개의 도가 있죠? 뭐 8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빔면 이름도 뭐다? 8도 비빔면이죠. 자, 고려시대는 5도였어요. 5도. 5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 5개의 도로는 오늘날로 치면은 도지사급의 안찰사가 파견되었으며 그 아래는 군과 현이 설치되었고 중요 지역에 목이 설치되어서 지방 행정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만들어졌다. 이 양계 부분이 재밌는데요. 이 양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고려시대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자, 이게 국가의 경계에 만들어졌고요. 북계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오랑캐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동계 같은 경우는 일본, 즉 외놈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적 행정구역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병마사, 오늘날로 치면 뭐 사단장이 뭔지 아나? 군대 안 가서 잘 모르죠. 물론 저도 안 가서 모르는데 오늘날로 치면 뭐 우리나라 별 3개를 다신 사단장급들이 파견되어서 여기를 군사 도시처럼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고려에는요, 또 재미있게 3개의 서울이 있습니다. 자, 신라시대 때는 몇 개의 소경이 있었죠? 5소경이라고 해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두었다면 고려시대 때는 3경이라고 해서 옛 신라가 있었던 신라의 수도에는 동경을, 그 다음에 옛 고구려의 수도에는 서경을, 그 다음에 원래 수도에는 개경을 하는 이러한 3개의 3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경, 오늘날의 서울이 동경을 대신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이 남경 오늘날의 서울이다. 서울. 고려는요, 나름대로 지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나 특수행정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연에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자, 이 특수행정구역 또한 되게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고려에만 하나 있어요. 고려는 각 지역에 향, 부곡, 소를 설치해서요. 국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향, 부곡, 소에서 전달받았으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생산 물품을 정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향소 부곡에서 특히 종이나 미역, 차 등을 생산해야 했었던 주민들은 너무나 이 생산하는 것이 힘들어서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네, 이렇게 지방에는요, 향리들이 대체적으로 호족 출신이었던 향리들이
이러한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이들은 조세나 곡물, 즉 오늘날의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이 지방을 다스려 나갔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호족은 중앙에 진출한 호족들은 문벌귀족이, 지방에 남은 호족들은 향리로서 그 자신의 그런 기득권과 권력을 지켜나갔다. 자, 다음으로는 고려의 군사제도 볼게요. 고려의 군사제도는 2군 6위 체제입니다. 그래서 궁궐과 왕실을 호위하는 2군과 수도를 호위하는 6위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제 동생이 갔다 온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 역시도요,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오도 지역에는 주현군이, 양계 지역에는 주진군이 있어서 각 지역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고려의 교육제도를 한번 보면요, 고려는요, 태조 때 처음 개경과 서경의 학교가 설립되었고요. 이후에 성종 때는 오늘날의 서울대였던 국자감이 설립된다. 자, 국자감 거꾸로 하면 뭐다? 감자국. 그래서 성종은 감자국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 등 이러한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향교를 설치해서 지방민들 또한 교육을 시켰고요. 이 국자감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인재를 길러가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자, 그래서 고려는 광종 때 과거제가 처음 실시된 이후 관리를 계속해서 임용했고요. 계속해서 선발하였고요. 이 과거 시험도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누어져서 치루어졌고, 한편으로 고려시대 때는 잡과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됩니다. 이 제술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글 쓰는 시험이고요. 글을 얼마나 잘 쓰냐, 글 쓰는 시험이었고요. 이 명경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유교 경전을 잘 외우고 있었냐, 그래서 명경이에요. 경전을 잘 암기하고 있었냐에 대한 시험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잡과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법률을 담당하는 사람, 의학을 담당하는 사람, 풍수 지리학을 보는 사람, 산술, 계산을 하는 사람 등의 각각의 전문가들이 여기서 선발되었다. 옛날에는 잡과가 조금 낮게 평가가 되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뭐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포함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의 관리제 등용에 있어서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신라보다 훨씬 발전된 능력 위주의 사회를 꾸려나가려는 의도도 있었으나 한편으로 그러한 신라의 그런 신라의 잔재,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이익을 모두 다 배제할 수는 없었다. 모두 다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음서제가 시행되어서 고위 관리들의 자녀들, 왕족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관리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고려는 그러한 귀족적인 성격을 많이 지닌 국가로서 구성이 되어 있었던 점이 특징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12쪽을 보시고 고려의 귀족사회의 특징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귀족사회를 뒷받침해주는 두 가지 제도와 고려가 왜 신라보다 발전된 사회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려의 귀족사회를 뒷받침해주는 두 가지 제도는 음서제와 공음제였고요. 음서제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되는 제도이며 공음제는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된 토지를 지급한 것으로 고려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어서 이러한 음서제와 공음제가 꾸준히 운영되면서 고려 전기가 문벌 귀족의 사회로 구성되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115쪽 내용 정리 쑥쑥 보시고요. 그 내용 정리 쑥쑥 1번의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2번의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를 푸신 뒤에는 다시 줌으로 돌아오시고요. 제가 이런 내용 정리 쑥쑥에 여러분들 내용을 잘 파악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시 줌으로 돌아오시고요. 이 줌에서 여러분들 학습한 내용과 수업 수강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